자, 계속해서 7강 진행합니다. 20페이지고요. 3.2의 주 입금 항목.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개는 예시에 불과하니까 이 14개를 막 앞글 닫아서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 14개 중에서 그냥 딱 듣는 순간 아, 이게 재무회계, 즉 기업회계에서 수익이니까 세법도 입금인가 보구나 하고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저의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수익 금액인데요. 가로 열고 기업회계의 매출액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개강하는 날도 몇 번 했는데 기업회계와 세법에 용어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업회계에서는 소위 매출액이라고 부르는데 세법에서는 사업수익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는 거의 대동소이하니까요. 이제 이런 건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는 거죠. 기업회계에서 매출액이라고 부르든지 세법에서 사업수익 금액이라고 부르든지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굳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시면 내용을 보면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은 차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회계원리 때부터 계속 배워왔었죠. 회계원리 때부터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을 차감한다는 것은 다 이해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매출 할인의 경우는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차감하는 것이지 매출일에 차감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68페이지에서 한참 후에 배우니까 그때 다시 한번 후술해 드리도록 하고요. 2번 자산의 양도금액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자기주식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금액을 우리는 입금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기주식을 포함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주 1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내용을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매입한 토지를 12억에 처분한다면 잘 보세요. 한 3년 전에 10억에 매입한 토지를 이번에 시가가 12억으로 올라가지고 12억에 처분하면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소위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2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기타 손익 또는 영업의 손익에 2억의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데요. 세법에서는 특이하게 이때 우리가 양도한 금액인 12억은 그냥 입금으로 전체를 잡아버리고요. 그 양도한 금액에 대한 장부가액 10억짜리 팔았으니까 10억은 전체를 송금으로 잡아버립니다. 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이런 걸 총액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무회계는 10억에 샀던 것을 12억에 팔면 그냥 순액으로 처분이익을 플러스 2억만 기타 손익이나 아니면 영업의 손익에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세법은 그 양도금액인 12억을 다 입금 잡고요. 그 장부가액인 10억을 다 송금 잡는데 굳이 이런 걸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은 처음이니까 설명만 드렸을 뿐이지 굳이 아실 필요도 없는데 표 안에 또 표를 보겠습니다. 기업회계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해서 2억을 순액법으로 2억만 손익을 잡는데 우리 법인세법은 자산의 양도금액 전체 금액을 입금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원가 소위 장부가액을 전액 다 10억을 총액으로 잡고 있는데 이거는 사장인 송금산입에서 다시 한번 그 10억을 배우겠네요. 우리는 지금 12억을 배우는 거고 나중에 사전에서 다시 송금으로 10억을 배웁니다. 40페이지 후수를 해드립니다. 표 바로 밑에 줄 어차피 어떻게 하든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모두 손익은 플러스 2억이 효과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주 1번에 자기주식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주 1번이니까 반드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강사가 왜 이렇게 오버하나 싶죠?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세법의 멘붕에 빠지실 거예요. 이미 빠졌다고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고작 5번 했는데 빠질만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6번 했나? 오늘부터 이제 진정한 세법에 여러분들이 멘붕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극복하셔야 원하는 회계사가 되든 세무사가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어. 형 오빠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한 15년 전에 처음 세법 공부할 때 이거 진짜 멘붕이었는데요. 이거 멘붕이라고 포기하시면 세법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법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회계사 세무사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마음 굳게 먹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사가 잘난 척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남보다 훨씬 더 쉽게 설명하는 기술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부터 후배들한테도 그랬고요. 항상 남보다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묘한 기술이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약속. 나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1회독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세법은 이게 퍼즐 맞추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공부하고 다시 2회독을 해야 이해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포기하면 나중에 다른 강사님한테 들어도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뭐를 배우냐면, 기업회계는 A법으로 하는데 세법은 B법으로 한다. 둘 사이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뭘로 우리가 조정해준다? 세무조정으로 조정해준다. 이런 거를 종강할 때까지 배우게 돼요. 지금까지는 거의 한 6회 강의까지는 워밍업에 불과했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기업회계는 A법으로 하는데 세법은 B법으로 한다. 선생님 왜요? 왜 기업회계는 A법으로 하는데 세법은 B법으로 합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아니면 기업회계는 저한테 배우지 마시고 다시 중급회계책을 펴보시고 왜 기업회계는 A법을 하는지를 파악해보세요. 근데 실은 누가 그러겠습니까? 이 세법도 어려워 죽겠는데, 세법 복습하기도 힘든데 어느 세월에 기업회계 찾아가지고 기업회계는 A법으로 하는구나. 근데 세법은 B법으로 하나 보내라고 이걸 비교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세법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기업회계가 왜 A법인지도 설명을 드리고 세법이 왜 B법인지도 설명을 드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경청해 보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좀 마음 편하게 무디게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1회독 때 모든 걸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기업회계는 A법인가 보다, 세법은 B법인가 보다,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인가 보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계속 그게 하나씩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주 1번에 자기 주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애석하네요. A법과 B법의 차이를 처음 배우는 계정이 하필이면 자기주식이라는 게 왜 제가 애석하다고 하냐면, 우리 중급회계에서 자본 공부를 대충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급회계는 자산하고 부채,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 중요하지 자본을 대충 공부합니다. 제가 뭐 어떤 강사님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험생들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중급회계에서 자본이 워낙 안 나오니까 우리 중급회계 또는 회계원리에서 자본 공부를 대충 하고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이 자본 공부를 완벽하게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은 다 까먹었겠죠. 자, 앞으로 저랑 계속 이 세법의 법인세 초반을 공부하시려면 자본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하고 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중급회계까지 바라지도 않고 우리 그 회계원리 수준의 자본 공부만 조금만 하고 올라오시면 이 세법의 초반이 조금 편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자기주식부터 설명을 드려요. 자기주식을 보면 기업회계는 자기주식의 처분과 소각 모두 자본거래예요, 손익거래예요? 이거 다 자본거래거든요. 솔직히 이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회계에서 배우고 올라왔어야 하는 건데, 기업회계에서는 자기주식을 솔직히 지금 자기주식이 뭔지도 까먹었죠. 이따가 회계처리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자기들이 저기 시장에 풀었던 자기 회사의 주식을 어떤 이유로 다시 사들이는 걸 자기주식이라고 하죠. 아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회사는 원래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원래는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 자기 주식을 샀다가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처분이나 소각을 하면 이게 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손실, 소각이익, 소각손실이라고 해서 다 자본거래로 되는데요. 세무상의 자기주식 처분은 무조건 무슨 거래죠? 무조건 손익거래입니다. 무조건 손익거래.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무상은 무조건 손익거래입니다. 손익거래. 근데 이게 처분하는 게 아니라 찢어버리는 거. 소각은 또 자본거래임에 유의할 것인데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이유를 얘기해 볼까? 왜 특이하게 세법상은 자기주식의 처분을 자본거래로 보지 않고 손익거래로 보는가? 그게 아까 위에 표에 동그라미 2번에 자산의 양도금액에 가로 열고 자기주식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유까지는 아실 필요 없는데 이유를 아시면 조금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삼성전자가 현대차의 주식을 샀다 팔면 이게 자기주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유가증권입니까? 그냥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은 자산거래인가요? 자본거래인가요? 자산거래죠. 그래서 유가증권을 100억에 샀다가 120억에 팔면 20억의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생깁니다. 이거 손익으로 가는 거 아시죠? 이 정도는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회계원리니까. 세법이 보기에는 남의 주식을 100억에 샀다가 120억에 처분하면 이게 소위 기타 손익이나 영업의 손익으로 손익으로 가는데, 왜 특이하게도 내 주식은 손익으로 못 가느냐가 세법의 관점입니다. 다시요. 표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에 자산에 가로 열고, 세법은 뭐마저도 자산으로 넓은 의미로 보는 거죠.
남의 주식이든 자기 주식이든 주식을 샀다 팔면 다 자산거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무조건 무슨 거래로 보는 거예요? 손익거래로 본다니까요. 자본이라고 해서 자기 주식이라고 해서 세법이 이거를 특별 대우하진 않아요. 세법은 다시 말씀드려요. 이유까지 아실 필요 없지만 이유를 알면 기억이 오래 가니까 나의 주식을 샀다 팔든 남의 주식을 샀다 팔든 이게 자본거래다 자산거래다. 아니 다 자산거래로 보자 이거죠. 왜 차별 대우하냐 이거예요. 내 주식을. 그래서 다 이게 손익거래인데 다만 그 주식을 찢어버리면 소각을 해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자본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 써있죠. 기업회계는 그 책에 다 써있는 거예요. 기업회계는 타인의 주식을 취득하면 유가증권 자산이나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면 마이너스 자본, 즉 자기 주식 마이너스 자본으로 봐요. 왜 마이너스 자본인지는 알죠? 자기가 기껏 밖에다가 이렇게 융통했던 자본을 다시 사들이니까 자본이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자본입니다. 근데 법인세법은 타인 주식이든 자기 주식이든 그냥 주식의 취득이나 처분을 무슨 거래로 보는 거예요? 자산거래로 보기 때문에 이게 손익이 나오는 겁니다. 손익이 자본거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주식을 처분하든 즉 팔았든 소각하든 찢어버렸든 자본거래, 자본거래인데 법인세법은 처분하는 건 손익거래, 그 다음에 찢어버리는 건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두 개가 완벽히 차이 난다는 거. 그래서 세무조정을 얘는 자본으로 봐야 하는데 우리는 손익으로 봐야 하니까 처분이익이 나온다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나온다면 입금산입이요. 얘도 자본거래고 얘도 자본거래니까 세무조정은 없음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하니까 저의 오바가 꼴사납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 중요해서 제가 지금 몸으로 강의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을 지을까봐 제가 이제 뒤에 있는 사례를 하나 준비한 거 아닙니까? 사례 좀 보면요. 9월 19일 항상 나오는 9월 19일은 어느 날이다? 제 생일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이 책에 나오는 9월 19일은 항상 저의 생일입니다. 자, 9월 19일 날 회사가 자기 주식을 10주를 산 거예요. 10주를 주당 300원에 취득을 한 거죠.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9월 19일 날 일단은 300원에 취득을 했죠. 자, 그러면 9월 19일 날 300원짜리 10주니까 현금 3,000원 나가면서 자기 주식 3,000원이 생깁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자본이라고요. 마이너스 자본. 세법도 자기 주식 3,000원에 현금 3,000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2차 수준에서는 이것도 자기 주식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아실 필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자기 주식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은 생략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전혀 관심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2차 수준 세무회계에서 이건 배우시면 되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10월 19일 날 이거를 7주를 400원에 처분했대요. 100원 올랐네. 그래서 2,800원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 2,100원. 왜 2,100원 사라지는지 알죠? 사올 때 얼마에 사왔으니까. 사올 때 300원에 사왔으니까 300원에 7주 37, 21, 2,100원 사라지면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해서 자, 기업회계는 이게 자본거래예요, 손익거래예요, 자본거래인데 우리 세법은요 숫자는 똑같아요. 아무리 비교해도 숫자는 똑같아요. 현금 2,800원 들어오면서 자기 주식을 2,100원 없애면서 자기 주식 처분이라고 심지어 계정 과목까지 똑같은데 우리는 어디로 보내야죠? 손익으로 보내야 합니다. 자, 우리 세무조정은 같은 거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같은 건 조정할 필요 없이 차이 나는 것만 조정해야 하는데 너 왜 자본거래로 봤냐? 우리는 손익거래로 봐야 한다. 처분이익 나왔으니까 입금산입이고 계정명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고 금액은 700원이고 자, 얘 뭐를 줄여야 합니까? 뭐를 줄여야죠? 자본을 건드려야죠.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자본을 건들면 소득처분은 뭐가 된다? 기타가 된다. 한 번만 더 설명해요. 왜 기타인지? 기타는 세무조정 했는데 자산부채 영향도 없고 그렇다고 이 금액이 사외로 빠져나가지도 않았고 그냥 소위 자본에서 빙글빙글 도는 걸 제가 기타로 한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잘 보세요. 야, 너 왜 자본으로 올려놨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우리 회계원리에서 자본잉여금이라고 기억나세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말고 너 왜 괜히 자본잉여금 700만큼 올려놨냐? 너 자본잉여금 줄여라. 자본잉여금 줄이고 그거 어디로 반영해야 한다? 손익거래니까 손익으로 반영하란다. 근데 화살표가 잘못됐네. 자본잉여금 700 줄이고 손익을 700을 올려라. 근데 이게 손익은 결론적으로 내년 3월 주총을 통해서 어디로 그대로 반영된다?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생각해보면
하나 자본 죽이고 다른 자본 늘려야 하니까 자본 내에서 뺑뺑 돌 때 결론적으로 자본을 건들면 기타가 나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11월 19일 날 이번에는 남은 세 주를 액면 500원에 찢어버리기로 한 거야. 밖으로 다시 재유통시키지 않고. 자, 그러면 자본금이 1,500원이 왜 사라지는지 알겠죠? 찢어버렸으니까 액면 500원씩 세 주인 1,500원 사라지고요. 왜 자기 주식은 900원 사라지는지 알죠? 사올 때 얼마에 사왔으니까? 300원에 사왔으니까 9주 900원에 찢어버리고 자기 주식 소각이익이라고 해서 자본거래가 600원 생기는데 얘는 exactly same. 세법도 소각만큼은 자본거래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얘는 세무조정이 완벽히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까지 나와 있는 책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법인세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기업회계를 이해 못하기 때문이어서 저는 이 책에다가 엄청나게 기업회계 분계들을 쳐놨거든요. 분계로만 공부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건 아니에요. 분계 없이도 내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착착착 떠올리면서 빨리빨리 답만 아시면 됩니다. 즉 세무조정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제가 이 스마트 세법에서 기업회계는 이렇게 했는데 세법은 이렇게 하고 세무조정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3단 논리처럼 잘 공부하시면 우리 초반 어려운 법인세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드려요. 나름대로 이 책을 쓸 때 정말 스마트하게 쓰려고 노력해서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부하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이틀 이상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복습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들기만 하시면 우리 좀 어렵다는 그 법인세 1회독을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좀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좀 연착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들어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자, 상당히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다시 이제 앞장으로 와서 동그라미 3번 자산의 임대료입니다. 이 자산의 임대료는 또 헷갈리죠. 지금 뭐 배우는지. 우리 뭐 배운다고요? 계속 본인이 질문하세요. 나 지금 뭐 배우고 있지? 뭐 배우고 있지? 세법이 워낙 방대하니까 내가 혼자 길을 잃어요. 뭐 배우는지. 지금 우리는 뭐 배우냐면 3장 배웁니다. 3장에서는 뭐를 배우냐면 입금과 입금불산임을 배우는데요. 그 중에 3.1은 순자산 증가설이 뭔지를 설명드렸고 지금 3.2는 입금 항목을 14개 배우는데 이 14개는 외워야 하는 거다 예시에 불과하다. 세법전에 나와 있는 13개 예시와 그 다음에 플러스 세법이 귀찮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14번에 이 13번 외에도 이와 비슷한 기타의 것들을 뭐라고 열거하지 않은 한 다음 시간에 배울 입금불산입으로 열거하지 않은 한 웬만하면 과세하겠다 이걸 배우고 있고 그 중에 1번이 사업수익금액 즉 매출액 2번이 자산의 양도금액인데 아주 중요한 게 자기 주식이 포함된다는 거 이제 3번이 자산의 임대료를 배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입금의 세 번째 예시를 배우는 거예요. 자산의 임대료가 왜 입금인지를 설명을 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4개 표는요. 기업회계는 A인데 세법은 B다라고 해서 A와 B의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자기 주식이에요. 기업회계는 자본거래인데 세법은 손익거래인데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1번 사업수익금액하고 3번 자산의 임대료 이런 건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1번 기업회계도 매출액은 수익이고요. 세법도 그걸 뭐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사업수익금액이라고 해서 입금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1번 같은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3번도 마찬가지일걸? 3번도 자산의 임대료라고 해서 우리 임대업을 하시는 분, 뭐 어려우시면 여러분 혹시 학교 앞에서 하시면 여러분의 원룸 주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원룸 주인은 법인 사업자는 아니고 개인 사업자일 확률이 큰데요. 원룸 주인이 여러분한테 자산의 임대료 받으면 당연히 재무회계에서 수익 잡히고 세법에서도 입금 잡히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까? 삼성전자가 즉 전자업종 즉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전자업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우리 수원이나 기흥에 있는 자신의 그 공장이 우리 소위 스페이스라고 하죠. 스페이스가 즉 약간 공간이 남아가지고 자회사나 협력사에게 공장 한 귀퉁이를 약간 빌려주고 약간의 임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목적 사업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의 목적 사업은 전자업이지 임대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가 1년에 만약에 1억 잡힌다면 그 임대료가 매출액으로 가게요? 기타 손익, 한마디로 영업의 손익으로 가게요? 영업의 손익으로 가거든요. 세법은 그런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입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한번 읽어보죠.
시험에 안 나온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쉬운 거, 기업회계도 A고 세법도 A인 것은 둘 사이에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자산의 임대료는 자산 임대가 목적 사업이든, 즉 내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든 아니면 아니든, 즉 내가 삼성전자인데 잠깐 공장 스페이스 남아서 남 빌려줬든 이건 다 그냥 입금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나 공부할 때 이것마저 헷갈리더라. 뭐였냐면 임대하고 임차하고 이게 다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헷갈리세요? 나 진짜 이런 게 다 헷갈려가지고 짜증이 났었는데요. 주인이 하는 게 임대예요, 임차예요. 지금도 헷갈리는 분 있죠? 주인이 하는 게 이 주인장이 하는 게 임대고요. 세입자가 하는 게 임차 받는 겁니다. 세입자가. 자, 이런 단어 다 틀린 단어예요. 저기 손님들, 이 건물은 우리가 임대한 건물이라서요. 우리 건물이 아니어서 지하 주차장을 함부로 못 씁니다. 이거 다 틀린 문장입니다. 우리가 임대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임차한 건물이겠지.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임대하고 임차를 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법에서는 공부할 때만큼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도 실은 일상생활 얘기할 때 임차란 말보다는 임대란 말을 훨씬 많이 쓰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괜찮은데 세법에서는 임대랑 임차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자, 주인이 하는 게 임대고 세입자가 하는 게 임차예요. 여러분, 그 누가 임대차라고 하지 누가 임차대라고 합니까? 이런 말은 아무도 들어본 적 없죠. 임대차, 임대를 주인이 해줘야 세입자가 임차를 해가는 겁니다. 임대차를 기억하시면 다시는 헷갈리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세법이 막 짜증이 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 동그라미 3번은 그냥 간단히 스킵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자산 수증이가 채무 면제액인데요. 이건 아까 앞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나? 차변에 토지 100원 들고 대변에 자산 수증익 100원 듭니다. 자, 이 대변의 자산 수증익은 장사를 적극적으로 잘해서 난 수익인가요? 어떻게 일회성으로 우연히 난 수익인가요? 후자라고요, 후자. 세금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왠지 심증적으로 낼 필요 없다고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소위 무슨 증가설이다? 순자산 증가설이다. 그래서 별도의 얘가 입금불산입이라고 얘기되어 있지 않는 한, 세법전에 입금불산입이라고 얘기되어 있지 않는 한 얘는 세금을 내고 보시는 겁니다. 선생님, 세법전에 이게 입금불산입으로 열거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똑똑하구만. 그게 3.3에서 배우시는 거라니까요. 3.3에서 이렇게 비슷한 표를 15개를 배우시거든요. 그게 입금불산입으로 열거된 거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순자산 증가하면 다 세금부터 내시는 입금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인데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중요한 것들은 이 14개 중에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동그라미 5번,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이상하죠? 임쌤이 오늘따라 뭐 대단히 중요하다는 둥 막 몸으로 막 오버하고 막 목소리 올라가고 난리 나죠? 오늘부터가 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양한 세무조정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완전 멘붕이고 헷갈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저기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을 했는데 질문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세무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세무조정을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사가 세무사가 하는 건가요? 라는 정말 참 받기 싫은 어이없는 질문을 받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학생들은 백지장이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강의해야지라는 각오를 다시 한번 했는데 세무조정을 왜 조사관이 합니까? 세무조사관이 왜 국세청이 합니까? 세무조정은 누가 한다? 세무조정은 삼성전자 세무팀장이나 세무팀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12월 말 결산법인이니까 플러스 3개월을 주니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한 달 동안 법인세 배우는 카메라 뒤에, 즉 화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다? 삼성전자 세무팀장이거나 세무팀 직원이다. 또는 삼성전자 세무팀장이나 세무팀 직원이 내년 3월 말까지 세무조정한 것을 우리가 리뷰하러 검토하고 보러 나간 회계사 세무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세무조정, 법인세를 이번 달을 배우시는 거예요. 설마 제 강의를 국세 공무원들이 듣겠습니까? 아 그래? 삼성전자가 세무조정한 거 우리가 한번 가서 세무조사할 때 한번 임성종 강의 듣고 제대로 했나 볼까? 국세 공무원들은 제 강의를 들을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들은 저랑 강의 듣는 한 달 동안은 법인세 듣는 동안은 아 내가 삼성전자 세무팀장이구나 또는 세무팀 직원이구나 내가 삼성전자의 세무조정이란 걸 하는 걸 배우는구나 또는 우리 삼성전자의
세무조정하러 나간, 그거를 리뷰하러 나간, 검토하러 나간 내가 회계사나 세무사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공부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헷갈려버리면 지금 내가 뭐 공부하지가 엄청 헷갈립니다. 제가 헷갈려봐서 안 되니까요.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 실은 세법 되게 못했어요. 지금 세법 강사를 하고 있지만 되게 힘들어했어요, 세법을. 근데 계속 어려우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고 또 하니까 언젠가부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날에 빨리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주 2번 보시면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제목부터 머리가 아프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잘 보세요. 당초 처리가 송금이었으면 또는 당초 처리가 송금 불산의 항목이었으면 이게 환입된 처리는 입금으로 봐야 하고 얘는 환입된 금액이 입금 불산입으로 봐야 하고 사례는 재산세 환급이고 법인세 환급이고 재산세와 법인세는 구체적으로 47페이지 4장에서 다시 배우고 뭔 소리인지는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죠? 제가 그래서 바로 그냥 사례를 가져와 버렸어요. 사례 좀 볼까요? 자, 이제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유쾌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건 책에서나 나오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례는 없어요. 전기에, 즉 14년에 국세청이 세금 내라고 해서 120원 세금을 냈어요. 자, 현금 120원 나가고 그 다음에 비용도 120원이 잡혔죠. 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잡혔겠죠. 세금 냈으니까. 세법도요. 똑같아요. 상공. 그래서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세금 낼 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가 중요해요. 15년. 이게 올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서나 나오는 거지. 갑자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어? 작년에 진정한 세금 투룩, 진정한 투룩 값은 100원만 냈으면 되는데 뭐하러 120원 냈어? 올해 20원 가져가시오. 이게 전기에 그 세금 낸 것을 단기에 환입받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없죠. 절대.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 정도 있었어요. 최근 일인데 FTA 아시죠? 뭐 한미 FTA, 뭐 유럽과 FTA 이런 게 체결돼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차, 소위 수입차, 외제차에 대한 그 관세 같은 게 조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뭐 관세가 내려갔다면서 세금 좀 많이 낸 거 돌려주겠다고 해서 이런 걸 한번 받아본 적은 있어요. 거짓말 같았죠. 내가 나중에 이거 좀 가지고 있다가 책에다가 복사해서 책 낼 때 써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독특한 그런 저의 경험이었는데 얼마가 환급됐냐? 42,000원인가? 뭐 아무튼 뭐 좀 더 낸 거 환급된다면서 42,000원인가 뭐 자동차세인가 뭔가 환급이 되더라고요. 이 참 뭐 환급 거의 안 되는데 환급이 됐다고 쳐요. 잘 보시죠. 작년에 투룸값이 100원인데 왜 150원 내셨습니까? 20원 돌려주겠습니다라고 해서 기업회계에서 현금 20원 들어오면서 환급금이라고 수익 잡힙니다. 자, 제발 요거는 의심하지 마세요. 기업회계는 이렇게 하나 봐요. 작년에 120원 나갈 때 비용 120원 잡았어요. 이 비용은 세금과 공과인데 이게 재산세 비용일 수도 있고 아까 배운 것처럼 법인세 비용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작년에 세금 많이 냈다며 현금 20원을 돌려주면서 환급금이라고 해서 기업회계는 수익 잡았어요. 기업회계 수익을 제발 이건 의심하지 마세요. 기업회계는 수익인데 잘 보세요. 세법은 작년에 냈던 세금이 재산세라면 또는 작년에 냈던 세금이 법인세라면이라고 해서 두 개의 경우수로 나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워서 모르시는데요. 안 배워서 모르시는데 작년에 재산세를 냈으면 내면서 송금 인정을 받아요. 작년에 법인세를 냈으면 아무리 내도 송금 불산입 인정을 받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작년에 재산세 100원을 냈다고 쳐요. 작년에 재산세 100원 낼 때 아까 120원이라고 그랬지? 죄송합니다. 작년에 재산세 120원을 낼 때 120원 낼 때 당초에 120원 낼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세금 내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근데 그나마 재산세는 조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장에서 배우는데 재산세는 120원이 나가는 순간 이게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 20%, 세율은 제가 항상 20% 가정했잖아요. 20%인 24원의 약간의 절세 효과가 생겨요. 이거 왜 그런지는 4절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얘는 재산세 내면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송금 인정이 되네? 약간 절세가 있구나. 자, 근데 법인세는 기분이 2번 나쁠 겁니다. 아주 더러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법인세 아무리 내봐야 회사한테 세금 나가니까 기분 안 좋다.
두 번째, 법인세는 나중에 배우시는데 송금으로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전혀 못 받으니까 절세 효과가 한 푼도 없다. 아주 기분 나빴겠죠. 여러분, 아직은 이래 동이면 이 말을 전혀 이해 못해요. 왜냐면 이건 사장이라니까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왜 하나는 웃고 있고 하나는 울고 있는지도 지금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사장에서 다 배웁니다. 재산세는 세금 낼 때 기분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물론 세금 나가는 건 기분 나쁜데 그나마 무슨 효과가 있다. 얘가 송금으로 절세 효과가 있어서 기분이 좀 좋다. 법인세는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왜냐하면 돈 나가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이게 비용이나 송금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구체적인 건 사장에서 후술한다. 자, 근데 120원 나간 것 중에 20원이 이번에 환입된다. 작년에 기분 좋았으니까 올해는 다시 세금 내셔라. 즉 입금 항목으로 세금 내셔라. 작년에 법인세는 세금 내면서 아무런 혜택 못 받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세금 낼 필요 없다. 즉 입금 불산입니다. 저의 웃음 마크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제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세법은 한 번은 유리했으면 한 번은 불리해야 합니다. 한 번은 기분 좋았으면 한 번은 기분 나빠야 돼요. 이거를 제가 공부할 때 지어낸 단어인데요. 대응 논리. 대응 논리.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응 논리는 그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죠. 왜냐면 이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어서 법전에도 이런 표현은 없고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다른 책으로 공부하는 친구한테 너 대응 논리 뭔지 알아?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우리끼리 단어예요. 우리끼리 단어. 대응 논리는 제가 정말 공부할 때 지어냈어요. 이게 하도 어려워서 대응 논리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제서부터 조금 이해가 쉽더라고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세법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분 좋았으면 또 기분 좋게 해주진 않아요. 우리한테 한 번 기분 좋았으면 한 번은 기분 나쁘게 해주고요. 한 번은 기분 나빴으면 한 번은 기분 좋게 해준다고요. 다시 한번 작년에 120원 세금 냈을 때 그게 뭐라면 재산세라면 돈 나가는 건 기분 나쁘지만 그나마 무슨 인정이 됐다? 송금 인정이 됐으니까 조금 기분 좋았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법인세 냈을 때 120원 돈 나가는 것도 기분 나쁘고 뭐도 기분 나쁘다? 아무런 절세 효과가 없으니까 얘는 완전 기분 나쁘다. 근데 올해 20원이 환급됐다. 작년에 웃었으니까 올해 울어라. 울으라는 소리는 세금 내라는 소리니까 이게 입금 항목이 된다. 작년에 울었던 놈은 올해 환급되면 올해는 웃어야 한다. 즉 얘는 세금 내지 말아서 입금 불산의 항목이다. 한 번 좋았으면 한 번 나쁘고 한 번 나빴으면 한 번 좋다. 다 귀찮다. 때려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암기하셔라. 암기. 송금 환급되면 입금, 송금 불산이 환급되면 입금 불산이. 어찌 보면 암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거의 라임이 같잖아요. 작년 송금이 올해 환급되면 입금, 작년 손불이 올해 환급되면 입불. 이게 더 쉬울 수는 있어요. 제가 대부분 세법 규정은 이해부터 하시고 암기하라고 하는데 얘는 어찌 보면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쉽잖아요. 암기가. 작년 송금이 환급되면 올해 입금, 작년 손불이 환급되면 올해는 입불입니다. 어찌 보면 외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고 저처럼 완벽하게 틀리면서 몇 년 동안 제가 이걸 되게 이해하는데 힘들었거든요. 대응 논리라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기억은 오래 가시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사례 풀어볼까요? 다시 한번 사례 풀어봅니다. 자, 전기에 120원의 현금 내면서 비용 잡혔습니다. 이 비용은 세금인데 왜 제가 굳이 뭐 세금과 공과 재산세라고 안 썼냐면 이 비용이 재산세일 수도 있고 법인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비용이라만 두루뭉실하게 잡아놨는데 거짓말 같은 일이 발생했다. 임쌤이 42,000원 환급받은 적이 있는데 거짓말 같은 일이 발생해서 올해 20원의 환급금이 나오더라. 왜 작년에 120원 냈습니까? 100원만 냈으면 되는데 라고 해서 20원의 환급금이 나오면 재무에게는 의심하지 마셔라. 재무에게는 현금 20원 들어오면서 환급금 수익이라고 해서 20원을 잡았습니다. 자, 수익 잡았습니다. 재산세라면 작년에 송금 인정 받았으니까 올해는 입금으로 세금을 내셔야 돼요. 수익으로 세금을 내셔야 하니까 재무에게도 수익 잡았고 재산세도 이때 수익 입금을 잡아야 하니까 세무조정은 없고요. 법인세라면 작년에 120 나간 것 중에 올해 20 들어오면 작년에 송금불산입으로 기분 나빴으니까 올해는 입금불산입으로 세금 내지 마셔라. 세금 내지 마셔라. 너 왜 기업회계는 수익 잡았냐? 우리는 입금불산입이니까 세금 안 낸다. 즉 이거는 입금불산입 법인세 환급으로 해서 없애주자. 굳이 세금 낼 필요 없으니까 너 수익 잡은 거 그대로 수익 잡아서 세금 내라. 수익 잡은 거 우리는 입금불산입이니까 입금불산입으로 없애서 세금을 안 낸다. 이해되셨어요? 잘 한번 복습해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또 다시 20페이지로 옵니다. 요거 공부하는데 20페이지만 공부하는데 거의 뭐 1시간 이상 걸리니까 다시 20페이지로 옵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6번이죠?
동그라미 6번은 보험업부 기타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 차익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옆에 있는 주 3번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옆에 있는 주 3번을 보시면 보험업부 기타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 차익인데 보다시피 시가평가가 기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시가평가가 인정되는데 법인세법은 일반 시가평가 부인, 왜냐하면 원가법이니까 특례로 법률에 따른 평가 차익만 입금이 인정됩니다. 자, 일단은 꽃표시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꽃표시 보시면 세법은 양반답게 시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취득원가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 즉 원가법. 오늘 이 자리에서 외워버리시죠. 세법은 원가법입니다. 세법은 법이다 보니까 막 평가이익 올리거나 평가손 내리는 왔다 갔다 중심 못 잡는 걸 되게 싫어해요. 얘는 법이어서 진중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세법은 원가법이라는 거 무조건 기억하시고요. 법률에 따른 평가는 세법도 같은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만 인정하고요.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보면 주 3번에 보험업과 기타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차익이라고 해서 이것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사례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이 사례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쉬운데요. 사례 보시면 9월 19일에 우리 100원에 취득한 자산이 12월 30일 현재 시가가 120원으로 상승한 걸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사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례 되게 제가 쉽게 만들었으니까 제가 스마트 세법 하면서 이 사례 같은 거 되게 신경 썼거든요. 잘 보세요. 9월 19일 날 100원의 자산을 취득을 합니다. 자산 100원에 현금 100원이죠. 세법도 아직까지는 자산 100원에 현금 100원이니까 세무조정이 없죠. 그러니까 취득부터 두 개가 차이 나진 않아요. 이건 당연히 같은데 잘 보세요. 12월 31일이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이라고 한번 가정할게요. 유가증권.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 주식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잘 보시면 이 주식이 시가 100원에서 120원으로 20원이 올라갔으니까 기업회계는 일고의 망설임이 없이 전혀 망설임이 없이 그 자산을 20원 올리고 평가이익 수익이라고 해서 20원을 잡습니다. 자,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기업회계 배우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세법을 보시면 세법은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가 없어요. 왜? 이거 아주 중요한데 왜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가 없죠? 세법은 무조건 뭐가 원칙이니까요? 원가법이 원칙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법의 대원칙은 원가법이기 때문에 이때 회계 처리가 없죠. 이게 없어요. 원가법이니까. 그래서 너 왜 괜히 자산 올렸어? 자산 왜 올렸냐고? 너 평가액은 왜 잡았어? 라고 해서 요걸 다시 낮춰야 돼요. 낮춰야 한다고요. 자, 자산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건 제가 좀 제발 둘째 번 강의인가 세 번째 강의에 외우기로 했잖아요. 자산을 감소시키면 무조건 뭐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유보하시고요. 너 왜 평가이익 잡았냐 해서 입금불산입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기업회계와 달리 세법은 원가법이다 아니면 시가법이다? 원가법이다. 원래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다. 즉 해봐야 모든 걸 부인하고 왜 자산 올렸니? 자산 내리면서 왜 수익 잡았니? 입금불산입에 평가액 20에 마이너스 유보를 해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단 하나의 예외, 이게 단 하나의 예외인데요. 세법에서 평가증을, 즉 평가이익을 인정해주는 단 하나의 예외는 뭐에 의한 평가죠?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 요 딱 하나만 인정해줍니다. 딱 하나. 즉 이게 만약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라면 기업회계가 자산 20 잡고 평가액 20 잡은 걸 세법도 그대로 자산 20에 평가액 20을 그대로 인정해주니까 여러분이 봉사가 아니란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와 세법의 회계처리가 이때는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제 가서 제목을 보세요. 주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또 멘붕 오신 거죠? 나 지금 뭐 배우고 있죠? 입금 항목에 지금 몇 번째인가? 6번째 배우고 있잖아요. 입금 항목 6번째는 뭐다?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따른 평가만 세법에서 뭐를 인정해준다? 이 입금을 인정해주고요. 나머지는 다 입금불산입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무슨 질문이 많이 들어오냐? 선생님,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따른 평가는 언제는 입금이라면서 입금. 왜 근데 세무조정이 없습니까? 입금을 해야지.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입금하고 입금산입의 세무조정은 다른 뜻이에요. 잘 보세요. 그게 입금이냐 입금이 아니냐는 그 성격을 물어보는 거고요. 입금 산입을 한다는 것은 이걸 성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행동. 즉 조정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우리
평가이익 잡았어요. 재무회계는. 근데 원래는 입금 인정 안 되는데 이 법률에 의한 평가이면 이게 입금 인정돼야 안 돼요. 입금 인정되죠. 성격이 입금 인정된다고요. 그렇다고 입금 산입이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왜냐하면 재무회계도 수익 잡았고 세법도 얘는 입금이 인정되니까 얘도 수익 잡았고 얘도 입금 성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둘은 차이가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입금 산입이라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참 질문 많이 들어오더라고. 다시 그 자체의 성격이 입금이냐 입금이 아니냐는 성격을 물어보는 거고, 얘는 지금 입금이에요. 성격이. 즉 재무회계도 평가수익이고 수익 잡아야 하고 세법도 성격이 입금이니까 둘 사이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서 입금 산입이라는 행위까지 할 필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이거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해 못하는 분들 많으니까 정확히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 풀고 이번 시간을 마칩니다. 참고로 이 사례는 우리 소위 이중조정이라는 상당히 복잡한 사례니까 이거 잘 한번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사례 좀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사례 한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칩니다. 사례. 9월 19일 날 100원에 취득한 토지가 12월 31일 날 현재 시가 120원으로 상승해서 IFRS, 여러분들이 아는 재무회계 있잖아요. IFRS에 의해서 기업회계가 이걸 재평가 차익이라고 해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한 걸 가정합니다. 잘 보세요. 9월 19일 날 토지 100원을 현금 100원 주고 샀습니다. 이 회사가. 세법도 이거 현금 100에 토지 100이기 때문에 일단은 취득한 날은 세무조정은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12월 31일 날 이 토지가 시가 120원으로 뛰다 보니까 IFRS에 의해서 토지 20원을 올리고 여기다 뭐 잡죠? 재평가 차익이 우리 기업회계에서 IFRS에서 배웠어요? 중급회계에서 IFRS는 이 영업이 이익으로 갑니까? 아니면 자본으로 갑니까? 이거 자본으로 갑니다. 맞죠? 자, 과연 이런 시가평가를 세법이 인정을 할까요? 아니면 부인을 할까요? 자,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빨리 답 좀 얘기해 보세요. 인정해요? 부인해요? 부인하죠. 왜 부인하죠? 세법은 무슨 법이니까? 원가법이니까. 누구를 빼고 보험업법 등 기타 뭐에 따른 걸 빼고 법률은 제외하고 법률에 따른 걸 빼고는 무조건 원가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한테 질문을 해야죠. 임 선생님, IFRS에서 시가평가하는 게 법률입니까? 법률 아닙니까? 자,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알죠? 이게 법률이라면 세법도 인정을 해주고 이게 보험업법 기타 법률이 아니라면 세법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 여러분 너무 저한테 배신감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2달 동안 공부했던 회계원리 중급회계 있잖아요. 뭔지 알죠? 이거 법률이게요? 법률 아니게요? 이게 법이 아닙니다. IFRS는 International Finance Reporting Standard의 약자입니다. 스탠다드. 이 스탠다드가 기준이라는 소리죠. 이게 뭐 국제회계 기준이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지난 한 2, 3개월 동안 배웠던 그 두꺼운 책 중급회계 상하, 그게 법률이 아니랍니다. 그게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보다 약간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세법은 이게 보험업법 기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가를 인정한다, 부인한다?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해줘야죠. 자, 이때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이중조정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요, 10몇 년 전에 처음 이 이중조정을 배울 때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정말 머리가 빠개지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이해를 못했다 보니까 저는 이중조정이 문제에 나올 때마다 그 문제 유형을 아예 외워버렸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논리와 원리를 이해하면 그 외울 게 좀 줄어드는데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서 그냥 외워버렸어요. 자, 이중조정. 오늘 좀 여러분 이 논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논리를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문제를 통째로 외울 필요 없어요. 저는 이게 안 됐다 보니까 문제가 이중조정 나올 때마다 아예 문제를 다 통째로 외워버렸는데 그러니까 멍청하게 공부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논리를 아셔야 하는데 이거를 이중조정이라고도 하고 실무에서는 양쪽조정 또는 양편조정이라는 어려운 말도 쓰는데요. 이중조정. 발생사유, 기업회계와 세법 사이에 손익이 적정한데 자산부채 왜곡이 있을 때 이중조정이 나옵니다. 꼭 외우세요. 손익 적정 자부 왜곡,
손익적정 자부왜곡, 손익적정 자부왜곡 무조건 8글자 외우셔야 돼요. 손익은 적정한데 자산부채 왜곡이 있고요. 어떻게 했냐? 자, A 자산부채부터 반드시 먼저 조정해 주시고요. 이거 위에 즉 A의 반대 조정을 해버리면 이중조정이 뜻밖의 아주 쉽게 끝납니다. 자, 무조건 암기 뭐 하셔야죠? 손익적정인데 자산부채 왜곡이 있을 때 순서는 어떻게 한다? 자산부채를 먼저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금방 한 거에 반대 조정을 쳐버리면 이중조정은 거짓말처럼 쉽게 끝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한 번에 이해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머리를 자학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복습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지금 기업회계는 토지 20에 자본으로 20 올린 거 아시죠? 세법은 회계처리 없죠. 왜 없다? 왜 없다? 왜 없다? 우리는 입금 산입에 14개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입금의 6번째인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를 해야만 이게 인정된다. 보다시피 얘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회계처리가 없다. 무슨 법이니까? 원가법이니까. 자, 세무조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중조정한다. 왜냐면 자, 1. 반드시 그 사유를 아셔야 하는데 손익이 적정인데 자산부채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자, 손익이 왜 적정이다? 얘 지금 손익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이 토지가 손익이에요 자산이에요? 자산이죠? 얘 손익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얘 손익이 아니라 자본이죠? 이 회계처리는 우연히 자산 대 자본의 회계처리예요. 기업회계가. 세법은 회계처리가 없어요. 얘도 손익 안 건들고 얘도 손익 안 건들고 얘도 손익 안 건드니까 우연히 이 글씨와 이 글씨는 다르지만 우연히 둘의 손익은 적정합니다. 손익이 적정하니 굳이 입금산입이나 송금산입 이렇게 제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뭐에 왜곡이 있습니까? 자산부채 왜곡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얘네 중에서 자산부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야, 나는 세법인데 말이야. 너 기업회계야. 왜 토지 올렸어? 토지 올리면 안 돼. 자산부채 왜곡 있잖아요. 너 왜 자산 하나 올려놨니? 나는 올릴 게 없는데. 그래서 손익은 적정하지만 자산부채 왜곡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뭐부터 하는 게 낫다? 2번에 A,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산부채부터 조정하고 B는 A의 반대 조정하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너 왜 자산 올려놨냐? 우리는 올릴 자산 없다. 즉 자산을 감소시키는 뭐부터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유보죠.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는 차감이 나옵니까? 가산이 나옵니까? 복습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복습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유보 나오니까 차감이 나와야 돼요? 가산 나와야 돼요? 차감이 나오는 송금산입 또는 입금산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토지를 지금 20만큼 감액시키시고 토지 감액한 다음에 자, 우리 집에 갈까요? 집에 갈까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원래 둘 사이에 손익이 적정했으나 내가 뭐를 맞춘답시고 자, 대답하세요. 뭐를 맞추신답시고 자산부채를 맞춘답시고 괜히 뭐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입금불산입을 내려놨으니까 다시 손익을 처음처럼 맞추려면 다시 치고 올리는 입금산입을 해줘야죠. 자, 이 말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 기업회계는 토지 20 잡고 기타 포손이라고 해서 자본 20 잡았는데 세법은 이게 원가법이라고요. 뭐가 아니니까? 법률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둘 사이에 손익이 우연히 적정합니다. 얘도 손익 안 건들고 얘도 손익 안 건들고 얘도 손익을 안 건드니까 얘와 사이에 손익이 적정해요. 근데 지금 뭐가 왜곡되어 있냐면 자산부채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자산을 건들고 있잖아요. 난 건들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자산부채를 먼저 조정해 줍니다. 너 왜 자산 20 올렸냐? 자산을 낮춘다. 자산을 감소시키니까 무조건 뭐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부에다가 차감 조정인 입금불산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원래 둘 사이에 손익이 적정했는데 제가 뭐 맞춘답시고 자산부채 맞춘답시고 괜히 입금불산입으로 이렇게 내려놨으니까 다시 손익을 적정하게 시켜주려면 위로 치고 올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 조정인 입금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건들 건 누구밖에 없어요. 보시다시피 토지는 건드려놨으니까 재평가 차액밖에 건들 게 없죠. 재평가 차액은 뭐를 건드는 거니까요? 자본을 건드니까 기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끊어갈 테니까 이 부분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중 조정을 마스터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시 한번 제가 겁을 드리자면 여기서 마스터 못하시면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를 외워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멍청하게 공부하는 거니까 반드시 사유, 손익적정 자부 왜곡. 두 번째는 A, 뭐부터 조정한다? 자산부채부터 먼저 조정하고 B, A에 대한 반대 조정을 쳐 올려버린다. 우리는 지금 주 3번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만 입금 인정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이익은 평가이익은 원가법인이어서 인정 안 된다는 걸 공부하다가 거기에 대한 파생된 사례인 22페이지 사례를 배운 거고 이 사례는 매우 중요한 사례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를 배우는 사례다?
이중조정을 배우는 사례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번 시간이 이중조정 배우는 시간은 아니었는데요. 입금 산입의 6가지를 배우다가 입금 항목의 6번째를 배우다가 우연히 이중조정까지 배우게 됐습니다. 여기서 정리할 테니까 잘 한번 마무리하고 정리하시고 또 계속 다음 진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